며칠 전에 법원이 박근혜 씨에게 곡선 변호인을 5명을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도 일화가 있다면서요. 신청도 받는데 신청자가 꼴랑 1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탄핵당했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변호를 누가 해보겠어. 유영한 말고. 근데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 기대되는 어떤 사회적 명성과 그 향후 수익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노동 강도가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 국선 변호인은요, 월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요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한 아나운서가 출연료로 한 4만 원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들은 그 노동 착취죠. 네. 화장비만 주니까. 문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박근혜가 선임한 변호사들만큼 열심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박근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 당사자도 없는 재판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없죠. 이 상태에서 박근혜가 국선 변호인들을 믿고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 일반인들과 박근혜 이것도 자체도 특혜라고 봐요. 일반인들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 재판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재판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판결의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성의 여지예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내가 빠져나오겠다 이 전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없잖아요. 박근혜의 최고로 전략가가 누군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박근혜가 정말 반성 많이 했구나.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기 난 뒤에 몇 년 후에 사면을 노리는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국민적 여론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짠하고 전직 대통령이니 이제 한 3년 좀 살았으니 사면해 줍시다 한다면 모를까. 근데 주변에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가 그걸 과연 그 전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말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말을 안 하지 그냥 짜증나서. 기존에 박근혜를 찍었던 51.6%의 국민들이 박근혜 너로 인해서 모욕당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반 이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에게 동정 여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 단식 투쟁을 하든 뭐 재판에 안 나가는 투쟁을 하든 별짓 다 하면 그럴수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남일보라는 신문에 현직 국선 전문 변호인이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그 사선 변호인, 박근혜의 변호인들 사임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직업적인 소회를 밝힌 거인데 사기꾼들의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전문적인 사기꾼들, 여자들 그 후리고 다니고 이러는 돈 뺏고 이러는 사기꾼들이 재판에 붙여지면 사선 변호인을 쓰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총사퇴를 한대요. 변호인들이. 그리고 나서 국선 변호인이 딱 붙여지면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처럼 그 공판 기록을 봐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공판을 진행하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 피의자가 사기꾼이 사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한대요. 그럼 국선 변호인들은 갑자기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선 변호인이 또 들어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시간을 끌어야 돼.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또 사퇴하고 국선 변호인 들어오고 굉장히 합법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가 이쪽으로 사기꾼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고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으니 상상도 못하고. 그러게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사기를 쳐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저 사기꾼. 죄송합니다. 사랑의 사기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마음을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절도범.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상대방 마음을 뺏어가고 난 뒤에 돌려주지 않아. 그럼 사기지. 사기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인 사이에? 대충 어떤 그런 규정을 알고 있죠.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망해서. 기망해서 기망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아, 사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기와 정상적인 돈 거래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게 사실은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 10억 꿨어. 근데 나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꿨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사업이 안 됐다든가 돈을 안 갚는다든가 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긴 이제 법이 정밀하게 판단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근데 일반 사인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하려고 노력했냐를 가장 먼저 봐요. 예. 법에서는 예, 맞아요. 노력의 의지가 보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으로 사기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려놓고 1년에 소액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금 기록을 남겨놓으면 경찰에서는 그걸 사기로 보지 않더라고요. 박근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쳤지? 네. 아, 그 사기로 보면 박근혜는 정말 사기꾼 중에서도 정말 고도의 타고난 사기꾼이죠.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속였어? 예,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예. 자기는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기꾼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는 여기서 특혜를 받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명 붙여주잖아요. 그 5명이나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전 특혜라고 봅니다. 12만 원 건이라잖아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12만 페이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예. 한 명이 하면 뭐 1년 걸릴 거, 5명이 하면 몇 개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가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깝깝해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판받기 싫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지킨 뒤에 법원이 징역 10년, 15년 이렇게 딱 때려놓고 계속해서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의도를 난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유영아라든지 등등이 박근혜가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접견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짰다고 하면 법적인 전략은 이건 사실은 전략이 아니고 땡깡인데 만약에 법적인 걸 바꿀 떠나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동정 여론을 일으켜서 빼내라. 근데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이라도 나야 뭐 사면해주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파옥이에요, 파옥. 내란. 나는 거기까지 가니까 좀 손짓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적 여론이 지금 현재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거랑 유사한 시스템 속에 박근혜를 피해자 불쌍한 코스프레를 만들어 놓고 범국민적으로 촛불 집회 같은 걸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정부가 그것을 패배하는 형태로 해서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나온다. 사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전략을 짜는 놈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굴까요? 박정희가 그랬나? 박정희가 뭐 반신반인이라. 아, 미리 써놨나? 그런 그 예언을? 혹시 다스의 주인? 다스의 주인은 지난 방송에서 명령님이라고. 아, 영종님이 지금 저였으면 좋겠다 그랬죠. 저 어쨌건 박근혜가 구사하는 전략 자체는 박근혜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 박근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최순실한테 감옥에서는 유영아 정도로 의심되는 또 다른 어떤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자기 색깔 없는 상태로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국정농단 말고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랑 기자회견할 때 딴 생각하다가 답을 못해가 우물쭈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보가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정도 국가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자의 딸로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현 상황이나 위치나 이런 반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깝깝한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게. 깝깝한 상태가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용서도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박근혜 전용 변호인 접견실도 있다. 박근혜 접견실 이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사실상 박근혜가 전담하다시피 한 접견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전문용어로 아도친다고 하죠. 진짜 하루 종일. 예. 일과 시간 내에 네. 전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보통은 그 구치소나 형무소에서 특히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만들어줬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이제 특혜라는 부분도 있지만 특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접견실이 특혜라는 표현보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당신만 접견서를 쓰고 있어.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구치소에 접견실이 6개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별로 배분해야 되는 그 접견실 사용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접견실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구치소의 화이트리스트인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방식.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박근혜와 이병기 등을 고발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각하 처분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4.16 가족협의회, 4.16 국민조사위원회, 4.16 연대 등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및 특조위 조기 강제 해체에 앞장선 1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누구누구가 고발됐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7시간 조사 방해 지시 사실이 알려진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헌 전 부위원장이 폭로한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해수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기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차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 등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청와대나 해수부가 내렸던 지침들 있잖아요. 그 지침들을 움직였던 세월호 특조위의 이헌 전 부위원장, 고용주, 황전원, 차기환, 석동현 전 특조위원 등도 공동정범으로 간주해서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가장 나쁜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박근혜는 사건 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세월호 특조위 만드는 것 수도 없이 방해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게 6개월 이상을 질질 끌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깎은 채로 내려보내가지고 활동 못하게 막은 상태로 그 6개월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게 시작돼야 되는데 6개월 정도를 딜레이 시킨 상태로 나중에 그 활동 기한을 이걸로 끝! 법이 발효된 순간으로 끝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조사위원들 임금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장했던 거다. 그 기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법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고발했는데 지금 현 검찰은 이거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에 검찰이 각하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켰던 건데. 뭔가 랩하신 것 같았어요. 네. 라임이 딱딱 맞았어. 작년에 검찰이 좀 작년까지 굉장히 좀 심했죠. 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그 7시간이 이 조사를 방해하는 만큼의 훨씬 몇 배의 강도로 7시간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국정원의 그 활약상을 보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그 영화 시나리오처럼 댓글 심리전단팀 사무실을 통째로 조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국정원이 해줄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7시간이 뭘 했길래 전날 과음해서 뭐 늦잠 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했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과 의혹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정현을 고발을 했거든요. 1년 4개월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김시곤에게 해양경찰청 비판기사를 빼달라고 이렇게 청탁 넣고 했던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이번에 이정현에 대해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교체 효과죠. 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욕하지만 검찰이 검사 동일체네 뭐네 뭐 이런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검사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대통령도 걸어. 청와대에 있는 실세도 걸어. 그게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왔다면 나라는 이꼴로 안 나거든요. 이런 측면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뭐 무일이지만 상징적으로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서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은 좀 있다고 봐서 박근혜 정권 때 검찰들이 국정감사 이런 데 나오면 전혀 못 믿겠는데 윤석열 지검장 나와서 여기 답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가고 다스는 누구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알면서 이 딱 붙여지면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처럼.
그 공판 기록을 봐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공판을 진행하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 피의자가 사기꾼이 사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한대요. 그럼 국선 변호인들은 갑자기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선 변호인이 또 들어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시간을 끌어야 돼.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또 사퇴하고 국선 변호인 들어오고 굉장히 합법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가 이쪽으로 사기꾼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고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으니 상상도 못 그러게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사기를 전략가가 누군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박근혜가 정말 반성 많이 했구나.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기 난 뒤에 몇 년 후에 사면을 노리는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국민적 여론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짠하고 전직 대통령이니 이제 한 3년 좀 살았으니 사면해 줍시다 한다면 모를까. 근데 주변에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가 그걸 과연 그 전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말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아예 말 안 하지 그냥 짜증나서. 기존에 박근혜를 찍었던 51.6%의 국민들이 박근혜 너로 인해서 모욕당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반 이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에게 동정 여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 단식 투쟁을 하든 뭐 재판에 안 나가는 투쟁을 하든 별짓 다 하면 그럴수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남일보라는 신문에 현직 국선 전문 변호인이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그 사선 변호인, 박근혜의 변호인들 사임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직업적인 소회를 밝힌 거인데 사기꾼들의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전문적인 사기꾼들, 여자들 그 후리고 다니고 이러는 돈 뺏고 이러는 사기꾼들이 재판에 붙여지면 사선 변호인을 쓰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총사퇴를 한대요. 변호인들이. 그리고 나서 국선 변호인 며칠 전에 법원이 박근혜 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5명을 지정을 해줬어요. 거기도 일화가 있다면서요. 신청도 받는데 신청자가 꼴랑 1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탄핵당했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변호를 누가 해보겠어. 유영아 말고. 근데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 기대되는 어떤 사회적 명성과 그 향후 수익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노동 강도가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 국선 변호인은요 월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에 비해서 대가 너무 노동 강도가 싸지. 너무 세니까. 요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한 아나운서가 출연료로 한 4만 원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들은 그 노동 착취죠. 네. 화장비만 주니까. 문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박근혜가 선임한 변호사들만큼 열심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박근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 당사자도 없는 재판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상태에서 박근혜가 국선 변호인들을 믿고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 일반인들과 박근혜 이것도 사실 특혜라고 봐요. 일반인들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 재판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재판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판결의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성의 여지예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내가 빠져나오겠다 이 전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투쟁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없잖아요. 박근혜의 최고로